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경근입니다. 제가 이제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자주 출장을 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인도하고 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까 사회자께서 잠깐 소개해 주실 때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재정부에서 2005년에 그 당시 국제조색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이미 2017년에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제가 2005년에 가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뉴델리에 인도 공무원 청사에 가서 갈 때까지의 길,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참 상당히 힘들었는데 일주일 지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최근에 가서 이렇게 공항에 내려가지고 뉴델리나 뭄바이 이렇게 갈 때 보면 그때 비하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는 율촌에서 국제조세를 이제 담당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한 2013년, 15년 이 사이에 인도가 모디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국제적인 사건들을 말하자면 과세상 아주 예를 들어 나중에 설명드릴 보다폰이라든지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을 상당히 봉변을 줬다고 할까요? 엄청난 금액으로 과세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왕왕 발생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진출했던 몇몇 재벌 기업들, 현대라든지 삼성, LG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워낙 금액도 크고 또 대응하는 논리가 워낙 황당한 그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물론 거기서 그 당시에 다 거기 있는 현지법인이 거기 세무 전문가들 또 변호사들 다 채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럴 정도 너무나 금액이 그 당시에 몇 천억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거의 연간 매출 정도를 또는 자본금 출자 규모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할 정도가 되니까 본사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개 기업을 도와준 사례가 있고요. 거기서 여기서 직접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제휴를 맺고 있는 인도의 로펌들을 우리가 하이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직접 컨트롤을, 맞으면 여기서 이제 한국 기업의 담당자가 외국 인도 기업의 변호사들을 직접 컨트롤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맡았던 사건들이 그래도 물론 상당히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도를 저도 차차 접하게 되었고, 또 그 뒤로 계속 이제 제가 현재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조세협회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인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국제조세협회 뉴델리라든지 뭄바이 그쪽에서 또 저를 초청해 가지고 가서 회의에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인도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도 많은 공동으로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이 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세법 전공자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별로 세무하고는 관계가 좀 멋인 분 같아요. 대부분 아까 제가 조금 일찍어가지고 들어보니까 마케팅이나 물류, 재무 이런 쪽의 담당자실 것 같은데,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되고 또 좀 내용이 용어가 어려워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졸음이 많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있는 아주 좀 복잡한 얘기는 좀 피하고요, 사례 중심으로 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사실은 제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짚어나가려 보면 시간이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고요. 그래서 또 그럴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조세 문제 개간 이것은 뭐 하이 레벨에서 제가 좀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이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또는 이미 거기서 진출하시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 이제 임원진이나 어떤 관리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런 걸 한번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도의 통합부가가치세, 인도의 법인소득세, 그다음에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 물론 이것도 중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주요 조세 분쟁 사례, 어떤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조세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세 분쟁 해결, 인도에서 그렇게 종종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군데군데 필요한 부분을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다른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참고로 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도의 그 조세 환경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조금 제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인도의 과세 당국은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평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여기 뭐 세무조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세무 공무원들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과세 방법이 창의적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점. 그리고 아주 참 한번 물고 한번 잡았다 그러면 정처를 안 놔주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무원일 때는 몰랐는데요. 저도 국세청에서도 근무했고 기재부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일 때는 절대 이제 납세자들이 또는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 안 하죠. 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법무법인에 나와가지고 이 어드바이저들, 그러니까 로펌이나 어카운팅 펌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세미나, 국제조세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거기 이제 그 자리는 공무원이 없는 자리고 납세자들 또는 그런 어드바이저들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의였는데 한번 거기 가면 의뢰에 이제 어떤 그 모의 투표를 하냐면 어느 나라의 과세 당국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제일 좀 레퓨테이션이 안 좋은가, 가장 공격적인가. 이쪽 평가를 내는 걸 봤는데요. 항상 부동의 1위가 인도입니다. 부동의 1위가 인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모디 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사실은 그 과세하는 당국에서 또는 공무원들이 갑자기 성향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제도적으로 그걸 좀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모디 정부 집권 이후에는 조세 정책도 친기업 쪽으로 많이 변화해가지고 세무조사도 좀 제도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전 가격 규정 같은 것도 국제 기준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이전 가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공식적인 절차, AP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Advanced Pricing Arrangement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세 당국은 굉장히 공격적인데 반해서 또 법원은 어떠냐? 법원은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중립적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억울한 그런 사건들을 분쟁을 통해서 하여간 법원까지 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답을 얻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이제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사건을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대기업들도 5년에 한 번 나오면 그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한꺼번에 한 3년, 5년 한꺼번에 그냥 한 이슈로 해가지고 몰아서 한꺼번에 추정하고 나중에 다툴 적에도 몇 년치를 한꺼번에 다툽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세무조사를 꼭 1년씩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장해가지고 한꺼번에 과제를 하지 않고요. 매년 1년마다 조사를 하면서 별도의 소송으로, 별도의 사건으로 그걸 다뤄가지고 과세를 하고 그 똑같은 쟁점을 다음에 와서도 또 문제 삼아가지고 또 과세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같은 이슈가 한 5년 있게 되면 5년 동안에 계속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걸 심판원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소송 가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여러 개 사건이 막 동시에 돌아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리긴 했습니다만 뒤에 설명은 드릴 겁니다. 여태까지는 2017년도까지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라는 게 있습니다. General and Sales Tax라고 하는데 통합 부가가치세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17년도까지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 틀렸어요. 세율도 틀리고 또 서로 이렇게 공제도 매입세 공제도 안 해주고 막 그랬는데 다행인 것은 2017년도에 이 통합 부가가치세가 발효가 되어서 영업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개정조세조약 내용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인도도 발전하고 있고 우리도 경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렇게 과거보다 좀 발전 촉진적인 그런 조세조약으로 만들어진 보통 개정 협상할 적에는 이렇게 과거에 많이 어느 한 쪽이 좀 개도국 시절이었을 때 그때보다는 좀 더 과세권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과세를 좀 덜하는 그런 식으로 그걸 뭐냐면 소득발생지국의 과세권을 좀 낮추고 거주지국 과세권을 좀 늘린다. 좀 전문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치 그 관세가 낮아질 적에 투자나 또는 무역이 자유롭게 될 수 있듯이 원천지국,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를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만들어가는 게 보통 개정할 때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한인도 개정조세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좀 투자하기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세율이 좀 과거보다 이자 사용료 배당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영업을 하시고 또는 뭐 사용 로열티를 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를 당할 때 그 원천징수 당하는 세율이 조금 조약에 따라서 조약으로 인해서 인하됐다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이전가격세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합의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 승인제도, 정상 가격 사전 승인제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인도에서 내국세법상 운영은 하고 있으면서도 조세조약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개정조세조약이 발효가 됨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전가격 분쟁 해결이 과세 당국 간에 가능하게 됐다. 이런 점은 좋은 점입니다. 또 해운회사들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지국 본사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적인 룰입니다. 그런데 한인도 조세조약은 옛날에 인도하고 이제 인도에 왔다 갔다 할 적에 인도에서도 그 일부의 소득에 대해서 일부 과세권을 행사했었어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좋아진 측면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주지국에서만 본사에서만 과세하죠. 그런데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가 어느 한 특정 분야의 몇몇 기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정사업장 과세 강화입니다. 뭐 한두 번씩 신문에서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외국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때 고정사업장 과세, 이것은 뭐냐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뭐 고정사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락사무소 두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고정사업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엄청 세금을 추징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는 이 고정사업장 요건들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과세를 하려고 해도 좀 쉽지 않았는데 뭐랄까요, 요건들을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손쉽게 고정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 아까 그 앞에 그 1000시간의 사업 모델을 설명해 주셨던 분이 그 엑싯 얘기를 잠깐 하신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이 엑싯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 주식을 되게 취득하고 있다가 주식을 처분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전에 개정조세조약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 발생지국, 지금 우리 투자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 인도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가 그걸 처분했을 때 과거의 조세조약에서는 그 거주지국에서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지 소득이 발생한 인도에서는 맞으면 캐피탈 게인이 생겨도 과세가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점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세가 되느냐, 그건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건 좀 이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싯도 사실은 과거보다 여건이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약 혜택 배제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어느 나라나 다 국내 세법상은 과세권을 좀 많이 확보해 놓고 조세조약으로 협상을 하면서 그걸 좀 좁힙니다. 그런데 조세 회피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을 요즘 많이 넣고 있어요. 조세 회피 방지 차원에서죠. 근데 이 조항이 예전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명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세상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제가 분쟁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쟁 해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깐만 국내 절차에 따른 분쟁 해결.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의 신청, 심사 청구, 그게 안 되면 또 심판 청구, 그리고 뭐 소송까지 가는 그런 국내 분쟁 해결 절차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세 조약상 규정되어 있는 상호합의 절차. 그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을 한국의 과세당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과세를 당했는데, 물론 이게 국제조세 이슈여야 됩니다. 국제조세 이슈라는 건 뭐냐면 거기 순전히 거기서만 영업하면서 생겨나는 부가가치세 이슈라든지 거기 내국세, 거기서 그 다른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 법인세법만 적용되고 끝나는 문제 같으면 그것은 뭐 상호합의 대상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인도 자회사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그때 설정했던 그 소위 말해서 이전 가격이 문제라든지, 또는 맞으면 수출 가격, 수입 가격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뭐 로열티, 또 서비스 제공한 거, 그걸 본사가 받아갔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게 조세조약상은 분명히 과세될 게 아닌데 과세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문제는 물론 그 내국 국내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국내 본사에서 이 문제를 국세청에 가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가지고 상호합의 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누가 해주느냐? 국세청 과세 본청의 상호합의 담당관이 그걸 그 일을 해줍니다.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인도의 그 상호합의 담당자, 그게 이제 본청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이런 이슈가 제기됐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네들이 불합리한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다 해가지고 통지를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걸 억셉트를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스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데,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실 점이 있어요. 가능은 한데 징수유예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만 돼요. 징수유예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세무 조사를 받았는데 억울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수십억의 세금이 추징됐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걸 납부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세무서에 또는 지방국세청에다가 징수유예 신청을 하죠. 이렇게 자금 여력이 없고 이런 사정 경영 형편이 안 좋아서 이걸 몇 개월 유예해달라든지 아니면 요 분쟁이 끝날 때까지 유예해달라든지 이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심의를 해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결국 자금 부담이 워낙 클 때는 이러한 방법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번 과세되면은 몇백억 단위의 과세가 보통이고 천억이 넘는 그런 과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세금을 다 내놓고 몇 년씩 다투려면요, 그 자금을 빌려다가 세금 내 가지고 다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 비용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그것을 미리 내지 않으면 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상호합의 절차까지도 그래요. 안 받아줘요. 인도 과세 당국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뭐냐면 징수유예를 받아야 되는데 내국 절차에서 국내 절차에서 징수유예를 받으려면은 징수유예를 신청을 해서 징수유예 거부 처분을 만약에 해당 세무서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또 하고 그것에 대한 결국 세무 소송을 징수유예를 위한 세무 소송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안을 가지고 본건이 세무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것을 징수유예 받기 위해서 좀 간단한 약식 형태긴 합니다만 그것을 징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만약 해당 당국이 거부했다. 어떻게든 하여간 내릴 돈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다퉈야죠. 그것도. 그러다 보면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 또 소송이 또 생겨요. 그런 점들이 참 어려운 점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2015년에 이 상호 합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동안 양 과세당국이 징수유예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양해각서가 서명이 돼서 2016년도부터는 이미 발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진출하는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제일 손쉽고 편하게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상호합의 절차를 활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징수유예 양해각서 이걸 이용해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 GAR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General Anti-Avoidance Rule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뭐 얼핏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실질과세 원칙. 이 세무는 실질에 따라서 법 형식보다는 실제 거래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 따라서 형식이 달라더라도 이 세무조사할 적에 실질이 이게 아니냐 해가지고 세무 추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리 어떤 스킴을 어떻게 짜든지 간에 그래서 법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세무 실질과 다르고 세무 실질이 그 법 형식과 다르고 거기다가 플러스 조세 회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스킴을 짰다면 그렇다면은 과세 당국이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를 재구성, 무엇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재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으니까 이만큼을 적출해서 추징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를 인도가 법인세법상의 명문으로 도입해서 이것도 2017년도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인도의 국내 세법에 적용되는 국내 세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건에까지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무상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언론에서나 뭐 이런 데서 디지털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가파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미국의 유명한 디지털 기업들 그런 데가 소위 그 EU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디지털세 매기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동원해가지고 와인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서로 과세하려고 하고. 근데 인도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요. 지금 EU에서 또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세를 본격화 과세한다고 막 하기 이전에 2016년에 이미 그런 개념의 이퀄라이제이션 랩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이라는 대표적인 것은 지점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고정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점 이런 걸로 진출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그런 디지털 기업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게재할 적에 그 광고 대금 지급의 6%를 원천 징수를 하도록. 말하자면 인도에 있는 이런 얘기죠. 인도에 있는 어느 기업이 구글을 이용해서 어떤 광고를 하면서 구글에다가 뭐 1억 루피를 지급했다. 그러면 1억 루피에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징수해서 인도 정부에 내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이런 게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자상거래 얘기가 나와서요. 그 전자상거래하고 이게 그 다음번은 관련되는 겁니다. 설사 그 인도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여기 있는 그 네이버라든지 또는 뭐 약간 그 게임 업체들 또는 전자적으로 어떤 그 서비스 뭐 파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게임 동영상을 보낸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외국 기업이지만 거기에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간편 사업자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우리도 이미 들어왔어요. 2015년에 이게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과세 기준으로 이미 정립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도 2017년 7월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부가가치세, General Goods and Service Tax라고 하는 이 통합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때 그 제도를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서 직접 사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직접 하지는 않는데 인도의 컨슈머들, 이건 B2C입니다. B2C. 컨슈머들 대상으로 직접 한국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2018년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이나 이렇게 실제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거기에다가 뭐 직원을 파견하고 뭐 어떤 이런 고정된 시설을 두지 않고 뭐 한국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직접 영업을 인터넷 웹사이트 포털을 통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중요한 경제적 실제 이게 좀 상당히 그 어려운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상거래라든지 게임 업체들 뭐 다운로드 받는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릭률이 많다든지 또는 거기서 인터넷 관련해서 매출액이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지 뭐 하여간 이런 기준을 둬가지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법인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는 이렇게 자기 자국법만 바꿔가지고 당장 이것을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조세조약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조세조약은 각국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는 다르게 아무리 각국의 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에서 조세조약이 있는 한은 조세조약을 오버라이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조약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도 자국법만 가지고 그걸 집행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아주 대표적으로 상호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것은 앞으로 차차 자기네들이 조세조약을 바꿔가면서 그걸 그러니까 실현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지금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인도 세금 종류를 말씀드리면요, 직접세, 간접세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랑 비슷하게 인컴 텍스 한 가지 우리랑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얘기할 적에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 이렇게 용어가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인도에서는 그냥 인컴 텍스 그러면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 다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 법인 다 적용되는 그런 소득세다. 과세 원리가 동일하죠. 그다음에 기프트 텍스, 증여세가 있고요. 이건 다 중앙세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거세하는 것이고요. 간접세로 커스텀즈 관세 이 부분은 이제 통관 설명하시면서 나올 테니까 저는 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앙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부가가치세는 중앙세와 주세가 혼합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인데 예를 들어서 매입세액공제 같은 것을 주세 이게 주가 달라지면 원칙적으로는 다 하도록 돼 있지만 주가 다르면은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저쪽에서는 매입만 발생한다면 이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그런 것들이 한계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프로페셔널 텍스 뭐 몇 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직 진출을 안 한 업체의 경우라면 진출을 할 적에 여러 가지 투자 형태가 있죠. 어떤 세무 이슈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단계 리에이정 오피스죠. 리에이정 오피스의 성격은 뭐냐면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 샘플링 같은 거 해가지고 보내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그 자료 수집 정도의 차원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도 인도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Reserve Bank of India (RBI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영업 활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라이선스가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영업 활동을 불법으로 하게 됐다. 그러면 뭐 법률적인 제재도 받겠지만 그때는 연락사무소를 세무조사해 해가지고 연락사무소를 놔두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법인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런 경우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관리 차원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관리 목적상 좀 적용을 관리에 해당되는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퍼머넌트 어카운트 넘버라든지 또는 텍스 디덕션 컬렉션 어카운트 넘버 이게 이제 소득세 관리번호, 원천징수 관리번호. 그래서 이런 돈을 주고받을 때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번호는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간 한 6개월 내지는 한 1, 2년 하다가
그냥 다시 폐쇄하고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요 RBI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어떤 독립된 법인의 형태는 아니지만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오피스들이 대표적인 고정사업장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본점이 서울에 있고 하나의 지점 형태죠. 그리고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뭐 별도로 세무 회계 감사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세 형평 차원에서 이 고정사업장으로 취급돼 가지고 인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일반 자회사보다도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40%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목적세라든지 추가되는 우리가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 지방 소득세 이런 것들이 붙거든요. 지방 법인세 그런 것처럼 이 솔차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목적세 이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같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과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관리번호와 그다음에 원천징수 관리번호도 발급을 받고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 이게 유한책임 조합인데요. 이것은 뭐 우리나라도 역시 상법에 이제 도입이 돼 있지만 인도에서도 이런 형태로 진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주로 이제 회계법인이라든지 어떤 전문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데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출 형태입니다. 역시 별도의 일단은 법인격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인도의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레지던트로 취급이 되고요. 거주자로 일단 취급이 되면 인도에서 발생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도 30%의 법인세율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자, 이제 아주 완전한 형태,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자회사를 설치를 하는 경우죠. 또는 현지인과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 조인트 벤처. 이런 경우에는 인도에 인도 정부에서 직접 투자 가이드라인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도 일부 아직 투자 제한 분야가 좀 있습니다. 국방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근데 우리보다는 좀 더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가 제한된 분야에 진출할 때는 사전 승인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인도 거주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30%의 법인세율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되는 세금이 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매출액이 약 25억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출액이 이걸 초과되면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30%,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25% 이렇게 조금 영세 업체를 좀 페이버를 주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영국에서 도입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영국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득이 발생한 주주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디비던드 디스트리뷰션 텍스라고 해가지고 20.36%를 그러니까 배당 금액의 20.36%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주한테서는 전혀 세금을 안 내느냐? 사실상 그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형평 차원에서 주주가 받는 배당 금액이 약 100만 루피가 넘으면 그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 세율을 또 부과를 합니다. 이런 점들은 좀 우리하고는 제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법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이냐 아니냐, 또 보유 기간이 얼마냐, 또 이걸 장내 거래냐 또는 장외 거래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세율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거에 조세조약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그 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음에는 개정 조세, 그러니까 조세조약에서 다 비과세됐었는데, 우리나라 진출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조세조약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과세 가능해졌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케이스 중심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일하는 그런 업종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을 것입니다만, 인도에는 그 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뭐 일본 이런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인도에다 아웃소싱하는 업무, 그런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또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중급 정도의 그 기술력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렴한 임금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우리도 이런 회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회사냐면은 여기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예를 들자면 다 한국에서 다 개발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일정 부분을, 프로그래밍 같은 일정 부분을 인도에다가 이제 아웃소싱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기술 이제 사용한 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천 징수를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과거 조세조약도 그렇고 지금 조세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조약에 이걸 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조세조약을 보면 조세조약에 돼 있으니까 과세된다. 그런데 2016년 말까지는 법인세법을 보면 국내에서 이런 기술 용역 같은 걸 제공할 때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과세할 수 있는, 과세를 당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지급하는 자가 굳이 원천 징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막 논란이 되니까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 말에 기재부에서 법령 개정을 해가지고 이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확대했느냐? 여기 94 확대한 문구를 보시면요,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해가지고 기술용역이 이제 쭉 열거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데,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제공되는 요 가로가 들어갔습니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조세조약에 그게 되어 있으면 국내 세법에 의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라고 국내 세법상의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되면 다 과세가 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원천 징수를 꼭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자회사를 두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자회사를 뒀다고 했을 때, 근데 자회사만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없어서 본사에서 직원을 또는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체로 이제 제가 여기 적은 것은 우리 대부분의 기업에서 행하는, 우리 대기업들이 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좀 정리해 본 건데, 한국 본사에서 파견 과정 전반을 주도하죠. 그리고 누구를 파견할 건지 최종 결정을 하고, 한국에서 주재원 급여를 일부 지급 또는 뭐 전부는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봉은 거기서 지급하더라도 수당은 한국에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좀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서 일을 하는 그 주재원이 실질적으로 한국 본사에서 어떤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그 성과를 또 본사 경영전에 직접 보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평가는 또 본사에서 직접 해가지고 또 반영하기도 하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본사에서 임원들이 종종 출장 가가지고 또 그 출장 갔을 때 자회사 사무실을 종종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까 제가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말씀드렸지만 인도 입장에서 보면은 인도 과세당국은 이런 인도 자회사를 그냥 자회사가 다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다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안에 또 별도로 한국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또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사실 자회사, 모회사 이렇게 법인격이 독립돼 있다면 모회사는 주주로서의 활동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사실상 그 자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사를 직접 챙기고 또 매일매일 데일리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법인격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자회사가 아니라 지점이다. 지점이라고 한다면 본사가 여기에 직접적인 납세 의무자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법인격이 하나니까요. 그래서 본사가 세금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점이 직접 인도에 와서 자회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인도에 와서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했으니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과세하게 되면 이 자회사가 납부한 것은 상계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뭐냐면 자회사는 대개 역할이 뭐 서포팅이라 한다든지 좀 기능을 약하게 해가지고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점이 직접 의사결정을 했고 또 직접 마케팅을 했고 직접 거기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여기서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이 다 매출액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가 수입한 것을 물론 차감해가지고 그 부분은 매입으로 이제 송금 처리는 해주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좀 이따 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원천징수라고 해가지고 여기 자회사가 본사에다가 돈을 지급할 때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할 적에는 그때는 수입한 거니까 그때는 뭐 국외로 지급한 거니까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이렇게 자회사 내에 지점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자회사가 지점하고 거래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지점과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건 국내에 있는 기업들 간에 거래를 한 것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출해가지고 지금 자금을 지급했던 그러니까 수입을 했건 인도 자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입한 거죠. 수입 대가를 지급한 것까지도 다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안 맞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죠. 수입한 금액이 다 거기에 이제 그걸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원천징수가 한 10% 20%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우리로 말하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정도가 다 과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이러한 이슈가 인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과세당국도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인도 주재원의 인건비가 이건 실제로 이제 그 파견된 주재원이 이제 역으로 본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 모르지만 사실 본사에 별로 기여한 것도 아니고 파견만 시켰는데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것은 업무 무관 경비로 국세청은 자꾸만 보려고 합니다. 업무 무관 경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인건비를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인건비를 부인하게 되니까 과세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정반대 위치에서 이제 국세청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또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전액을 다 부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위 이제 이전 가격 논리로 해가지고 그 주재원이 거기서 수행한 업무가 뭐냐, 업무 분석을 쭉 해가지고 진짜 본사를 위해서 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한 20%밖에 안 되고 전체 받은 본사로부터 받은 돈에 받은 금액의 한 20%밖에는 본사에 기여를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80% 정도를 부인하는 그런 이전 가격 논리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과세하는 것도 최근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쪽의 세무 문제를 다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 사례는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다폰이라는 게 원래 영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전 세계적인 멀티내셔널이죠.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이전에 사실은 그 네덜란드에다 홀딩 컴퍼니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허치슨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터널이라는 이제 여기도 전기통신업자인데 여기가 이 CGP 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 이것도 케이만에 설립을 이미 했던 건데 이 주식을 인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CGP 인베스트먼트는 밑에 또 자회사 모리셔스나 인도의 여러 이제 자회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허치슨 SR LTD라는 인도에서 실제로 영업하는 우리가 뭐라면 그 통신사업 업체를 지배를 67%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2007년에 전량 보다폰에게 이 네덜란드에 있는 홀딩 컴퍼니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식은 매각한 주식은 인도에 소재한 이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의 모회사 형태인 케이만에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을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세 당국은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 인도 소재한 이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 주식의 양도 차익이 굉장히 금액이 컸어요. 근데 세금을 안 내고 갔거든요. 세금을 이런 경우에는 누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느냐? 원래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수자가 그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인도 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매수하는 자가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보다폰에게 20억 불의 원천징수 세액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국가 승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납세자가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이 금액이 굉장히 컸고 소위 말해서 이게 인다이렉트 트랜스퍼 오브 쉐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도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 위에서 쉐어들이라고 하죠.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주식 거래를 한 거예요. 그 직접 여기 있는 자산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쉐어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회사의 쉐어가 아니고 그 윗단에 있는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건데 그것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과세하려고 든다는 것이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이것은 거래 형식을 너무 존중하지 않았고 법인격을 너무 무시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홀딩 컴퍼니 구조의 합법성. 그래서 결국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2년에 납세자가 승소를 해가지고 이 과세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세가 과세 당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인도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라는 걸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도입된 게 바로 이 사건 직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재무부에서 국회에다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조세회피가 있을 때는 그 조세회피에 대해서 어떤 법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두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실제는 법 형식은 여기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거지만 이것은 여기서 발생할 이쪽을 만약에 직접 주식 거래를 했더라면은 발생할 수 있는 캐피탈 게인에 대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법인을 설립했던 것이고 이 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것 이것은 일종의 조세 회피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행위를 부인하고 마치 여기 있는 국내 자산, 국내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가능한 일반적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을 이때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효력을 언제부터 발생하기로 했느냐? 조세 조약이 그러니까 이 국내 세법, 법인세법이 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법인세법이 제정됐던 당시까지 소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펜딩됐던 많은 사건들이 전부 뭐 설사 요 보다폰 건은 하나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사건들이 다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영업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칠게 이제 항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몇 년 동안 재심의 하고 결국 소급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절차적인 규정을 좀 완화시켜서 지금은 적용 절차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절차 규정이 없어가지고 세무조사관이 그냥 맘만 먹으면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적용 절차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요. 세무조사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조세피를 했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세무서장한테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세무서장은 6일 이내에 납세자의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고 그 납세자가 해명을 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소명이 잘 되면 끝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다시 또 어프로빙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거쳐서 이런 사전 절차를 좀 쭉 적법한 절차를 좀 두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절차적 통제를 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전 답변 제도를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도 국세청 예규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전 답변을 미리 받아서 받은 게 있으면 그래서 거기 답을 받은 게 있다면 그때는 이런 방지 규정을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절차적인 권익보호 차원의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의 절차 규정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됐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조세 환경에 변화들이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분쟁 해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조사 어떻게 이걸 국내 절차는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느냐? 우선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인도의 경우에는 직접세위원회가 따로 있고 간접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세위원회를 관장하는 국세청이 따로 있고 간접세위원회가 관장하는 거기는 우리 관세청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관세하고 부가가치세를 같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개의 이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절차는 비슷합니다. 일단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불복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심사 청구에 해당하는 각 국세청 단계에서의 커미셔너에다가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재심을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되지 않으면 심판 청구 우리의 조세 심판원에 해당하는 어펠레이트 트리뷰널에 가서 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납세자가 승복이 안 되면 소송 단계로 가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바로 하이코트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인데요. 우리나라랑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심판원 단계에서 납세자가 승소를 인용을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제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여기서 잘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심판원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으로 가는데 여기는 심판원이 사실 그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좀 길게 걸려서 아주 복잡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uthority for Advanced Ruling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국세청에서 국세청 법규과에서 사전 답변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재무부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별도로 이런 어소리티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받으면 세무조사관들이 타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도 있다는 점을 좀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가격에 관해서는 여기 심사 청구 대신에 일반적인 커미셔너 오브 CIT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심사 청구 기관이 아닌 디스피트 분쟁 해결 패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앞장에서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징수유예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세금을 안 내고는 불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징수유예를 그래서 징수유예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상호합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런 다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인도에서 로펌을 좀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인도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로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세 쟁송의 경우가 많은 로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가 아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지만 이 변호사 시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좋은 로펌을 가성비가 높은 로펌을 그러니까 가급적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좋은 로펌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로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로펌에 좀 도움을 받으면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상호합의 절차가 좀 유리하다는 말씀 드렸죠. 이제는 이전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주세서 조약에 이제 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보완이 돼서 상호합의가 가능해졌고요. 징수유예 부분도 양해각서 때문에 이 상호합의권에 대해서 자금 부담 없이 다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본사하고 거래가 많은 부분 그런 업체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APA로 사전에 과세 당국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금액을 가격을 얼마로 해서 설정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좋을지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걸 정해진 대로 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한 몇 년 안 받은 게 있다면 이미 미래에 대해서 받은 그 결과를 어떤 정상 가격 금액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구간 설정한 그 방법을 그대로 과거에까지도 소급해서 4년까지 소급해 줍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